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협약에 있어. 근데 북한은 불과 한 달 만에 자기들의 속내를 다 드러낸 거예요. 그 본베어 장관이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그런 비핵화의 그 의지를 갖다가 읽혔을 때 본베어 장관은 매우 실망을 했고 지금 계속 본베어 장관은 북한을 비난한다는 거죠. 계속 비난한답니다. 본베어 장관이. 네. 본베어 장관은 세 번째 갔을 때가 가장 악몽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본베어 장관이 자기가 토론을 했어요. 나의 세 번째 여행은 결국은 내가 실패했다. 그들한테 당했다는 거지. 그럼 결국은 앞으로 이제 대화가 없겠네요. 그 본베어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하냐면은 기자들한테 앞으로 수주 내지는 수주간은 북한하고 아마 어떠한 그 이야기도 없을 것이다. 북한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미국도 아무런 얘기 안 해요. 아예 입을 닫고 있어요. 미국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렇게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점점점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또 하나의 또 큰 위기가 뭐냐면은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고 저 미국의 제재를 계속 유엔 제재를 계속 받고 그다음에 북한이 그 미국한테 진짜 최후의 그런 어떤 그 심판을 많이 받게 된다든가 아니면 현 상태에서 북한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는 거 그게 뭐냐면요. 과거에 그런 지긋지긋하고 과거에 그게 1990년대인가 2000년도 초 때일 거예요. 그 고난의 행군 때 북한이 250몇 명의 아사자가 나왔죠. 그 시기로 돌아간답니다. 지금 북한이. 네.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네요. 일단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비핵화를 하겠다고 일단은 자기도 그렇고 자기보다도 일단 북한이라는 그 체제가 인민과 그 주민들은 있어야만 그 체제가 운영되지 북한의 그 김정은이 혼자서는 아무런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나라니까 국가 체제에서 그 당시로 다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북한이. 그래서 북한이 요즘에는 그 인민들을 이렇게 이렇게 모아놓고서 계속 선전을 한답니다. 여기서 또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북한이 최근에 그 인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종의 사상을 고취시키는 그런 강연 아닌 강연을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한국의 극단적인 범죄를 이렇게 얘네들이 그걸 이렇게 캐치를 해갖고 그것만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인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요 이런 범죄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한 몇 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문제 있죠. 엄마가 그 애를 갖다가 학대를 하고 애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애를 갖다가 죽이고 그런 거 많이 일어났죠. 북한에서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 엄마가 애를 죽이는 그 사건을 비디오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북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한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극단적인 범죄를 소개하면서 남한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역사를 하지만 그 모든 엄마들이 타락을 하고 변태 같은 그런 나라로 전략을 해갖고 엄마들이 애들을 안 돌보고 애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됐다 하면서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사회주의 체제가 얼마나 우월하냐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그 자본주의라는 그 체제가 그 모성마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 생지옥이라고 북한 주민들한테 매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한국은 생지옥이다. 살 곳이 못 된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먹을 게 없어갖고 애를 갖다가 굶어 죽이고 그런 게 이제 성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갖다가 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현재 북한의 이놈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 주민들이 장사의 어떤 그 묘미를 아는 거예요. 그 장마당이라는 그 좁은 테두리 안에서 그들은 그게 하나의 그 메이저 그 마켓이 되는 거죠. 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이거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로 물건을 파고 살아서 부자가 됐구나라는 걸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인심이 체제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체제는 우리가 쭉 그동안 그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가 이렇게 그들의 그 체제에 엮여봤는데 결국은 배급이나 주고 배급도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그런데 대한민국과 서방 세계가 지금 그 자본주의 사회의 체제는 일단 우리가 움직이고 뭘 하면 돈이 되고 우리 거라 이거야. 그들은 뺏질 않는다는 거야. 근데 북한은 내가 집에 가서 내 터대에서 옥수수를 몇 개 심어도 야 너는 이거 국가에다 얼마를 내고 너는 요만 먹어라고 그런 이제 착취를 당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 놈들이 그런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 사상에 만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경우에 자기네들의 체제가 무너질까봐 발에 불덩이를 아주 달고서 이놈들이 그 주민들을 강제로 모아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생지옥이다. 지옥 같은 나라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거기 천륜도 없는 그런 아주 지구상에서 아주 살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또 뭐라고 북한의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냐면요. 남조선은 자식들의 인생의 모범으로 삼을 만한 고상하고 훌륭한 어머니들이 없다는 거야.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웃기는 거죠. 아니 차라리 북한 놈들이 야 대한민국의 그 젊은 애들은 참 멋대가리가 없다. 그들은 참 예를 들어서 예의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진짜 부모를 갖다가 섬기지도 못하고 부모를 갖다 없이 이런 얘기했다면 그래 차라리다. 그래서 지금 이거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한민국에서는 그 젊은 자식들이 자기의 인생의 모범으로다가 부모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고상하고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을 자기 인생의 모범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왜? 한국의 어머니들은 다 무너졌대. 도덕성 그런 모든 게 다 아주 생족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변태적으로다가 다 타락하고 변태로 변했다는 거야.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이 북한 놈들이 이렇게 이 한국의 그런 몇 가지의 극단적인 사건을 갖고 이네들은 붙여갖고 그러니까 스토리화 시켜갖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심지어는 원영이 사건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줬고요. 평택 아동 안배장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목사 부부가 중학생 딸을 안배장한 거 네. 그런 걸 또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직접 신문을 갖다 다 그래픽을 해갖고 다 해갖고 캐치하고 보여주고요. 그거 모아놓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걸 보고 야 나만이 진짜 그렇구나. 나만이 얼마나 못 살고 나만이 저렇게 얼마나 도덕적 관념이 없고 부모 간에 그런 천륜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 자식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저렇게 생명하장할 수 있을까? 야 나만은 저건 진짜 생지옥이다. 우리가 절대 가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같이 또 그 말을 듣고 북한 주민들은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이제 북한의 지도부는 인민들을 갖다가 완전히 사상적인 아주 체제 내에서 이탈할까봐 아주 뇌리석이 고치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북한 놈들이 우리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당과 수령 또 조국과 인민을 위해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헌신적으로 아주 그런 투쟁하고 참된 인간 그런 혁명가를 키우는데 자기 가정의 행복과 강성 번영 조국의 앞날 이런 것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고결한 행복관이며 후대관이라고 얘기했대. 북한의 좀 언어는 좀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해석하기가 고결한 고귀하다
아니, 고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고귀하다고 그러지 뭐 행복감은 또 뭐야? 후대감. 그 후대감이라는 거는 미래의 그 어떤 그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대에 어떻게 우리가 자신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겠다는 그런 그 북한은 현재 한글을 갖다 북한화 시켰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우리 어머니들은 당과 수령과 인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오로지 그 자식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그런 반면에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남한의 어머니들은 다 타락을 했고 변태로 다 변했고 자기만 알고 자기 자식들만 다 죽이고 그렇게 아주 그 지옥 같은 세상이다라고 북한이 지금 계속 주민들을 모아놓고 대한민국 갖다 원색적으로 성토한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기네 나라의 그런 훌륭한 어머니상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또 그 주민들한테 또 기부를 내라고 그렇게 강요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그런 현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 초조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가 위기에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명령을 내려서 빨리 저 주민들을 갖다가 빨리 대한민국의 그런 자유의 지금 막 메모리돼 있으니까 빨리 그거 차단시켜라. 만약 한국에 빠져들면은 우리 쉽게 무너진다. 우리는 전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민들한테 우리가 무너진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민을 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 북한이 김정은이 이 젊은 놈이 인민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김영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훈계를 내렸대요. 그건 인민을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인민들이 자기 체제의 그 실태를 너무 잘하니까 결국 그것도 인민들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돈도 많고 너무너무 옷도 잘 입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여기에 그 환상에 잡혀 있다 보면은 북한의 우리 체제를 인민들이 우리가 아무리 총칼을 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악감정으로 대했다가는 다 죽어나가니까 북한의 인민들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다스려라라고 다독거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네. 적으로 만들어야겠다보다는 완전히 보수를 불태우는 거죠. 불에 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아니 뭐 좌파 세력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던데요. 지금 좌파 세력들도 뭐 데모하고 난리 버거진 것 같아요. 좌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뇌 구조는 자기들의 어떤 뭡니까 영역 그 부분이 이제 훼손을 당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일종의 밥그릇 밥그릇이 지금 허물어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들고 일어나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노총도 왜 이렇게 데모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권을 전복시켰으면은 자기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후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트루킹이 대가를 바랐다며 SNS에다가 무작위로다가 조회수 조작해서 여론 조작한 거 했을 때 결국은 김경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갖고 민주당이 당권을 잡았는데 나 다른 거 안 바라겠다. 일본의 총영사관 자리 하나 줘라. 그렇게 해서 거절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거절당했으니까 트루킹이 그걸 갖다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폭로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를 잡아서 김경수를 통해서 만일 도쿄에 그까지 영사관 자리 하나 그 사람한테 줬으면은 그 사람이 평생 입 다물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거 안 해주니까 내가 이거 팽당했다 해서 그 사람이 부른 거 아니야. 자기가 폭로한 거잖아. 네. 내가 이렇게 해서 여론 조작했다. 그거잖아요, 스토리가. 그쵸? 네, 폭로한 거잖아요. 민주당 행위를 폭로한 거잖아요. 그것도 고발을
그게 우리 야당이 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고발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쵸? 네. 스토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적이 된 거죠. 또 민노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촛불을 일으켰다 이거야. 촛불을 우리가 탄압을 하고 우리가 뭐 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막 강제로 있는 거 없는 거 만들어서 우리가 꾸며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박살냈다 해서 민주당이 집권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이제 걔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럴 때 그럼 현 정부로만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라. 한상들이 거기에 두목이잖아. 그럼 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그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해주고 앞으로 우리 간부들한테 우리들한테 뭐 어떤 기득권 세력으로 인정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는 게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그 문재인 정부한테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바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당시 후보 시절 때 그랬을 거 아니야. 민노총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너네들의 그 어떤 공로는 내가 취하할 수가 있다라는 뭐 암묵적인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그럼 민노총이 왜 이렇게 데모를 하냐? 결국은 저들도 심정은 우리가 똑같은 거야. 야, 저거 믿고 했는데 결국은 딱 되니까 우리를 갖다가 뒤에서 팽치는구나 했을 때 저들이 데모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고 제발 민노총이 제발 저 대정부 항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사주의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민노총도 결국은 자기들이 팽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신들 속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그 쌍용 노조가 왜 거기 와서 거기 49제 상을 놓고 왜 했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해주질 않으니까 그 지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자기들의 그 권리를 주장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복직시켜주고, 우리한테 그 합당한 여러 가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니까 거기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현 정부를 갖다가 뭐 찬양하려고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영역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넓고 넓은 좌파들이 점점 지나면요, 좌파들이 지금도 많은 그 번민에 쌓여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참 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다 우리가 적이 되면 또 이거 보수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꼴이 안 되고, 이쪽에서도 우리가 저쪽에서도 팽. 이게 얘네들 좀 골치 아픈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다음 뭐또 소식이 뭘로 넘어가죠? 그러면? 예, 그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의 그 일당들을 그 인권 탄압자들로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약 250명의 북한 주민들이나 뭐 탈북자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네. 자기가 과거에 그런 그런 형무소를 갔다 왔다든가 아니면 북한 그 체제에서의 그런 강압적인 그런 정치적 탄압, 이런 인권 유린을 당한 사람들 250명의 증거를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엔에 조만간에 상정을 해서 김정은이 이하 북한의 조력자들을 전면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다 고소 고발을 해서 이들을 처벌한다는 그런 인권 단체가 미국의 인권 단체인데요. 그래서 이제 참혹한 그런 북한의 그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아주 지속적으로 그런 조사 기록을 토대로 현재 250여 명의 북한 유린 인권 유린 피해자들, 그런 목격자들 증언 내지는 여러 가지의 거기에 증거를 다 이미 확보를 해서요. 조만간에 이 김정은 이하 여러 조력자들을 갖다 전부 다 이제 고소 고발을 다 하고, 그래서 이제 유엔 인권사무소 폴슨 소장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한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이제 북한 놈들을 처벌하는 대로 이제 나가겠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시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이런 걸 들으면은 진짜 많은 서방 세계라든가
그 북한을 모르는 그 나라들도 북한의 그런 비인도적인 행위와 그런 살인적인 만행에 대해서 전 세계가 만약 경악을 금치 못하면은 그런 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반드시 비핵화도 비핵화지만,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얘기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인구의 2,500만 중에서 2,500만 명 중에서 약 1,000만 명이 그렇게 1,500만 명이 그렇게 기아 상태에 놓여 있고요. 실제적으로 영양실조가 다 걸렸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이 주민들이 그런 탄압을 받고 그런 살아온 과정에서 이런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일본 뉴스를 하나 드리는데요. 일본 뉴스는 굉장히 일본이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약 200여 명의 아주 사망자가 발생했죠. 일본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폭우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일본에 또 고열이 생겼답니다. 고열. 38도가 넘는 폭염이 덮쳤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 굉장히 그런 재해를 복구 중인데, 재해를 복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폭염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견디기가 힘들답니다, 지금. 그렇죠. 매일 35도가 넘고요. 무려 교토시는 38.5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는 또 38도, 그 다음에 후쿠시마 같은 그런 데는 역대 7월 달에 최고온을 기록했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아주 열사의 날, 일본이 지금 이렇게 했고, 이게 너무 고열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답니다. 힘들고, 더군다나 또 호우 피해자들이 그런 지자체 자원봉사들 관계자에서 수분을 섭취하고 이렇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해도 이게 굉장히 아주 하루하루가 아주 이 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답니다. 일본 분들이. 일본의 약 13개, 그러니까 13개 현에서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고열의 날씨로다가. 일본이, 어쨌든 일본은 재해가 참 천재지변이 많은 나라예요. 과거 2006년도에 동일본 지진도에서 약 한 4, 5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일본은 좀 지진 같은 게 좀 안 났으면 좋겠고요. 또 같은 이웃 나라로서 똑같은 그래도 문화가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런 우리가 식민지였었지만,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옛날에 2006년도에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서 한국을 되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일본 국민들이 우리 구조대들, 우리 구조대들이 굉장히 아주 헌신적이죠. 허네스티한 대한민국 구조대들이 일본에 가서 그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그때 그랬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는 그래도 어쨌든 잘 지내는 게 앞으로의 그런 비핵화라든가 앞으로의 한반도의 위기에 있어서 일본하고는 그럴 때도 어쨌든 막 그렇게 친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악감정을 두고 그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요. 그래도 좀 관계 개선을 해서 일본하고는 좀 우애 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이렇게 여름에 그런 더위에 아주 맹렬한 더위에 일본 국민들이 건강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갖다가 지금 8천 몇백억 원으로 지금 올려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고용이고 뭐 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그렇게 결국은 그 김동연 대한민국 총리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그 국민의 그 최저임금을 갖다 이렇게 무려 사실 미국도 8천 원밖에 안 돼요. 일본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국력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예요. 그거 최저임금 제도는요. 근데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예? 최저임금 갖다 올려놓으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뭐라냐면, 도저히 고용 창출을 이룩할 수 없고, 자기는 반대한다고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그런 경제가 도태될 수도 있고, 모든, 그러니까, 사업자가 사업자들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그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고용 창출을 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용 창출을 못 하게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실업자가 생기잖아요. 그럼 실업자가 생기면 뭐가 돼요? 예, 사회가 완전히. 고용 창출은 고사하고요. 하던 사업도 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못 쓰고 이렇게 할 바에는 이건 진짜 이게 지금 최저임금을 갖다 10% 인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대한민국의 그 경제가 이렇게 막 갑자기 우왕좌왕하니까 이 경제부총리가 놀래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그 국민들이 양극화 현상을 해서 그 취약계층 그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거야. 그렇지. 피해를 보는 건 근로자들이죠. 왜? 자기들 생각했을 땐, 개인이 생각했을 땐, 정부에서, 야, 너 최저임금 우리가 이렇게 올려놨을 때 기분 좋지.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시간당 10%더 받는 거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고용주들은 그게 엄청난 부담과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줄이고 축소하고 또 연령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만두셔. 그럼 내가 왜 그만둬야 되느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10%나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려놨기 때문에 난 아무리 내가 자영업자고 사람이 필요해도 난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나 차라리 내가 내 몸으로 떼어야 되겠다. 그래서 난 당신들을 고용할 수가 없다고 많은 자영업자라든가 그런 저임금의 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기 사업을 유지를 했었던 그런 업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고임금을 올려놓으면은 여기에 굉장히 당황하고 그렇게 그런 고용 창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일종의 이게 포퓰리즘이 있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고 지난 대선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들 최저임금을 갖다가 10,000원씩 올려주겠다. 아주 포퓰리즘이죠, 이게. 그렇게 해놓고, 물론 올리는데, 결국은 경제를 모르고 그런 국가 현실에 어떻게 생각도 안 하고 대안도 없으면서 무작정 그렇게 돈만 올려놓고 이런 참담한 경제 구조가 무너지는 현상을 지금 대한민국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청와대에서 오늘 문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단 내가 최저임금을 그렇게 상향 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10,000원 정도 올리려고 그랬는데 못 올렸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약자의 그런 그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노력을 해갖고 약자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하는 그런 내가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로 그렇게 했네요. 약자들은 보호해주고 강자들은 무너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확실히 균형 있게 그거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 인간은 사회 취약자분들한테는 어떻게든지 자기가 노력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최대한으로 다 아주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영 능력이 없어요. 국가 경영 능력은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사고 방식 자체가 좌편향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산주의 사고 방식이게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는 분배잖아요. 소득 분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지배계층, 피지배계층들한테 해준 거예요. 이게 그들을 위해서. 야 부자들 벌었으니까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세금 조금 내고 나는 소득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논리야 이게 지금.
저임금을 갖다가 그렇게 10%를 올려놨을 때, 그런데 그게 일개 개개인들이 10% 인상에 대해서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좋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 돈을 주는 그런 업자, 그러니까 이 소규모의 업자들은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사실 도산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실업자가 굉장히 많대요, 대한민국에. 예. 고용, 심각해요. 고용 창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김동연 부총리라는 사람이 저희 최저임금 올리는 거는 반대하겠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다. 참. 이제 북한의 그 주민들이 음. 요즘에 그 북한의 상수도라는 건 엄청나게 열악하고 위생 시설이 안 돼 있어갖고요. 먹고 나면 배탈 나고 다 병이 생긴대요. 근데 북한에는 그런 샘물이 많답니다. 그래갖고 북한에 이 샘물 인기가 끌어가지고 그냥 너도 나도 이 샘물 장사를 한대요. 샘물 장사. 북한이 이 샘물이 지금 완전히 그 샘물 장사가 네. 아주 큰 지금 아주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돈주들이 당 간부라든가 돈주들이 막 직접 나서갖고 이 샘물을 갖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생수를 팔잖아요. 생수 그렇죠? 북한은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안 돼갖고 산의 그런 약수터에서 그 받아낸 물을 파는 거예요. 공익 김선자처럼 그 이제 북한의 많은 당 간부들을 포함한 돈주라든가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그런 샘물을 갖다 병에다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화돼갖고 북한 그 샘물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장사꾼들이 샘물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네. 자, 우리나라 같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샘물 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그 북한은 아직까지도 미개한 거죠. 샘물을 왜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물을 식수로 가공을 해서 정제를 해서 물의 그 퀄리티를 갖다가 정제를 해서 그 생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북한은 그런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얼마나 미개한 겁니까? 전 세계가 다 있는데, 하다못해 동남아도 다 있고, 남미도 다 있고, 유럽 다 있는데, 생수를 갖다 정제를 해서 팔아야지, 어떻게 그 산에서 나는 그 약수터물을 갖다 담아가지고, 그걸 갖다 생수라고, 너도 나도 팔고 있는 저 북한의 현 상황이, 그러다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생수에 누가 도약을 타서 진짜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생수가, 굉장히, 식수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는 하대요. 생수가 오염이 안 되고, 근데 오염이 안 되고 그런 생수는 사실 있어봤자 그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북한이 저만큼 굉장히 위험한 장사를 해도 위험한 장사를 하는 거죠. 일본의 그 외무장관하고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제 연례 회동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을 완전하게 폐기하고 검증을 받았을 때에만 북한을 갖다가 그 제재를 갖다가 우리가 해제를 하지, 그것을 안 하고 핵 폐기를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북한의 프랑스도 상임이사국이잖아요. 유엔에 제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북한을 갖다가 강하게 우리는 대북 제재를 하겠다고 계속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지도들이 이야기를 했네요. 사실 일본은 그 미국하고의 그런 그 동맹관계 그런 것 때문에도 물론 북한을 강하게 압력을 놓고 제재하지만 일본은 실제적으로 우리만큼 북한한테 위협을 당하는 나라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그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가졌을 경우에 일본도 상당히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아주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자국의 국민과 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은 그 한반도의 직접적인 관련국입니다. 일본도 우리 한국처럼.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그 이스라엘 뉴스 중에서 아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은 과거에 옛날에 그게 1900, 제가 미년 올림픽을 정확하게 연도수를 기억 못 하는데, 그때 검은 고울단이라는 테러 조직들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선수촌에 들어가고 19명을 무차별하게 사살한 적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모사드가 검은 고울단 멤버들을 갖다가 무려 60년 동안 추적을 해갖고 다 죽여버렸어요. 제가 그런 발송한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정보국 모사드가 추종분자들을 60년 동안 다 죽여버렸어요. 60년이 아니고 30년에 걸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찾아가가지고. 그런 얘기 있었죠. 예, 다 죽여버렸는데 이스라엘의 정보 요원들이 어저께인가 14일인가 15일 날 이란의 핵연구실을 침투를 했어요. 비밀리에 침투를 했는데 침투를 해서 가니까 경비원이 없더래요. 오늘 이스라엘 내부 대변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삼엄한 경계를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일부러 경계를 안 한 이유는 그런 거를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하 통로라든가 모든 문들이 다 철문으로다가 다 밀폐되어 있고 도저히 들어가질 못했대요. 근데 창문이 있었는데 그것도 창문도 굉장히 강한 그런 구조 시설로다가 거기를 아주 외부로부터의 그런 누구로부터의 철문이 뜯기지 않을 정도의 강한 아주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잘 돼 있었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정보 요원들이 다소 힘들었지만 이 철문을 뚫고 이란의 핵 관련 창고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란이 핵탄두 설계도까지 갖고 있었고요. 핵을 이미 완성을 지으려고 만들어 놓은 설계도를 갖다가 다 카피를 하고 거기 있는 걸 다 찢어버렸어요. 다 파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요원들이.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핵 관련 시설에 이란에 그동안 갖고 핵에 관련된 문서들을 다 공개를 하고 우리는 그걸 다 파기를 했다고 이스라엘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이거 모사드가 한 겁니다. 네. 모사드는 참 대단한 모사드가 우리나라 말로 국정원 같은 그런 기관이거든요. 정보기관. 네, 이란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거예요. 니네들이 중동 국가가 어느 나라고 22개 국가들이 누구든지 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가서 핵을 다 때려볼게요. 핵만 나오면 이스라엘은 발광을 해요. 발광을 해요. 이라크도 이스라엘 때문에 못했죠. 시리아도 못했죠. 시리아도 완전 폭격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라크도 완전 폭격당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것도 뭐야. 지금 이란도 이스라엘이 지금 폭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란이 시리아 국경에다가 사실상 시리아 땅에다가 이란 병력이 주둔하고 있어요. 아사드를 지원하는 그런 국경 수비대를 갖다가 이란이 거기다가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국경 수비대 배치 요원들이 이스라엘하고 항상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 헤즈볼라 팔레스타인들한테 무기를 지원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오늘 이스라엘 국경 경비대 시리아의 국경 수비대 같이 시리아 땅에 배치되어 있는 이란 경비대를 맹폭격해 버렸어요. 전투기로 가갖고. 지금 사실상 이스라엘은 지금 엊그제도 미사일 날리고 계속 전쟁을 하네요. 지금 조만간에 전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으면 전부 다 우리는 맹폭을 가하겠다고 이스라엘이 오늘 그런 아주 이란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란도 시리아도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전투력도 세고 이스라엘의 용맹성 자극인데 더군다나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 한반도란다. 그런 중동의 핵을 갖고서
그 불장난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국가들을 갖다가 사전에 그 차단하려고 그러는 그 이스라엘의 그 핵 제거의 그 저기가 굉장히 그 관련국들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섭고 이스라엘이 과연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때문에 자기들의 목소리도 못 내고 늘 그냥 눈치만 보고 사는 그런 아주 그 중동에서 그들의 그 처절한 그 나라들 이란은 내가 볼 때 아마 그 분명히 그 핵 그런 원자로가 많이 발견이 되면은 아마 이스라엘이 조만간에 그 폭격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일 이란의 그 핵 원자로를 갖다가 폭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중동국의 세 번째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라크, 오시라크 폭격했죠. 그 다음에 시리아크 폭격했죠. 이제 이거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게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스라엘의 그 전투기들이 북한의 그 뭐 영변이라든가 그런 걸 때려붙기는데 지금 그 용병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그건 잘할 텐데, 아주 잘할 텐데. 근데 뭐 그거야 안 되겠죠. 이스라엘 여기까지 와서 뭐. 오늘 그 중국이 세계 최대 그 구축함을 갖다가 오늘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거를 대내적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그 어떤 파워, 힘의 그 논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무려 톤수가 13,000톤이에요. 이 구축함이 13,000톤이면 세계에서 제일 큰 겁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우리 서해 유성용 이지스함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중국 놈들이 만든 게 이지스함이에요. 이지스함인데 얘네들이 이지스함이 좀 약하니까 신형적 이지스함. 대한민국의 서해 유성용함이 우리가 그 홀스 톤수는 7,500톤에서 만재가 우리가 9,500이에요. 만재가 9,500이라 우리가 일본 거보다 약 1,000톤이 더 크고 미국의 엘로이 버크보다도 우리가 1,000톤이 더 커요. 대한민국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세 나라가. 일본, 한국.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미국식 구축함 체계를 쫓아간 거예요. 장비라든가 레이라든가 배 모양까지. 근데 우리나라께 가장 컸어요. 여태까지는. 대한민국의 뭐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급의 그 이지스함 그 선단의 그 배가 우리나라는 약 10,000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이 13,000톤이라는 아주 빅 클래스의 이 미사일 수정함을 갖다가 이지스함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무기 체계가 엄청나요. 무기 체계가 뭐 대함, 대공, 뭐 별거 다 해서 뭐 탄도 미사일 전부 다 포함해갖고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구축함을 갖다가 오늘 진술했는데요. 이 중국은 또 이거 뭘 하나 찍기 시작하면은 얘네들은 갖다 막 껌 찍듯이 찍는데요. 얘네들은 마구 찍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구축함이 갑자기 이렇게 서방 세계에다가 이렇게 알린 거는 그 이유는 딱 이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의 구축함, 그 다음에 미국의 구축함, 대한민국의 구축함보다 더 화력이 좋고 더 우월하고 더 크다는 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성능은 얼마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성능은 이제 그거는 굉장히 재밌네요. 저는 성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중국의 물론 무기 체계가 그렇게 대형화되고 뭐 마구 찍고 그러는 건 뭐 자기네들의 능력과 돈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성능이 어느 정도 받쳐줄지는 저도 아직까지 믿을 수 있죠. 더군다나 이 배가 스텔스 기능까지 있어요. 스텔스 기능까지 있고요. 뭐 자기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린 뭐 그거를 꼭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배가 이제 조만간에 많은 이들이 아마 중국의 예상은 앞으로 이런 배를 20척 정도 찍는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런 배 한 대 만들려면 수십 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본래 우리나라가 그 삼면에 바다를 두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아주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이 삼면의 바다를 가진 나라가 드물어요. 세계적으로도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물론 섬나라도 많지만, 섬나라는 뭔가 좀 외롭잖아요. 그 일본이 제가 많은 게, 그래서 그 노래 중에 저게 있잖아요. 외로운 섬 하나, 예? 그럼 네. 뭐라 그러지? 저기 독도인가 뭔가 이렇게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외로운 섬 예, 하나. 맞아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삼면이 바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예요. 세상에. 이쪽으로 가도 바다 보고, 저쪽으로 가도 바다 보고, 밑으로 내려가도 바다 보고, 또 건너뛰어서 바다 보고, 북쪽으로만 안 가면 돼. 북쪽은 바다가 없으니까 그쪽은 볼 것도 없어. 북쪽만 안 가면. 근데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쌓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훌륭하신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그러면은 이지삼을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 해양 수호를 위해서는 대양 해군으로다가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된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로다가 이지삼 세 척을 6척을 발주를 시켰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못하게 했어요.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다. 중국이 우리를 갖다가 자극한다 해서 우리가 겨우 3척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 3척을 그 전에 만들었지만 그때도 6척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결국은 돈도 없고 또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3척을 더 만들자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요, 이미 우리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미 6척을 우리하고 똑같이 시작했어요. 이미 6척을 만들어가지고 동해 쪽에다 3대를 갖다 놓고 서해 쪽에다가 3대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6척이 이미 다 만들어져 갖고 2020년도부터 6척이 나와요. 그러면 일본은 굳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구축함 세종대왕급하고 일본의 콩고급은 미국의 엘러이 버크급하고 똑같은 배예요. 모양도 똑같아요. 쌍둥이야, 쌍둥이. 왜냐면 그 배에 모든 재원을 가지고 만든 배기. 모양이 세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일본은 무려 12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12대를. 12대를 갖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무서워갖고 이런 지네들 간에는 걔네들은 양만 크잖아, 중국은. 네. 질적으로는 작고 그 큰 배를 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꼬웃음 치겠죠. 일본에서 만드는 구축함은 굉장히 우수한 구축함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12대를 만들고 항공모함이 3대나 있어요. 소형 항공모함. 그것만 갖고도 일본은 세계 2위, 해군력이 2위예요. 일본이 2위. 일본이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2위예요. 전체는. 그 12척의 구축함이 다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그 12척의 구축함이 중국하고 싸워도 이겨요. 그 12대가 동시에 핵폭탄이 뭐고 중국에다가 다 또 떨어뜨리면은 그것도 중국 땅까지 가지 않고 일본 그 땅 근해에서만 쏴도 거기까지 날아가요. 일본 무섭습니다. 일본의 해군력은요. 네.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좀 실망적인 얘기지만 그럼 만일 이제 그럴 일이 없다고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전제로 얘기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독도에 일본 순시선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닷을 놓고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우리 대구에서 우리 F-15 전투기가 거기로 가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런 또 그 외의 지역이 울산이다 이런 데서 또 전투기가 가겠죠. 그럼 일본은 대마도라든가 그런 가까운 한국하고의 그런 가까운 근해에 그 전투기 비행단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거기서 일본의 F-15기가 또 옵니다. 우리나라는 F-15기가 58대를 갖고 있고 일본은 F-15기가 250대를 갖고 있어요.
그 일본은 왜 F-15를 250대를 왜 갖고 있느냐? 우리는 그 250대 그 F-4D, 제가 어저께 만졌던 그 팬텀기, F-4D 팬텀기를 250대를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놓쳤어요, 시기를. 그거를 이미 수명이 다 된 비행기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시기를 놓친 걸 왜 놓쳤냐? 돈이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언제 돈이 없었냐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 돈이 없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을 수밖에 없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가가지고 북한이 퍼주고 그렇게 부정부패하고 그게 수천억씩 들어가고 재단이나 만들고 그리고 또 김대중 노무현 시대 때 많은 정치인들이 엄청난 돈을 수천억, 수만억씩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방을 또 실제적으로 그 두 인간은 대한민국의 국방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때 우리가 팬텀기를 갖다가 교체를 하는 그 신기종의 도입 시기를 늦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놓쳐갖고 우리가 F-15기를 갖다 겨우 60대를 들여왔습니다. 그나마 두 대 떨어지고, 그나마 우리 훌륭하신 대통령이 그 재임 중에 그래도 미국의 로키드 마틴하고 그나마 그래도 F-35 라이트닝 C 클래스를 갖다가 그나마 40대를 우리가 발주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1호기가. 1호기가 지금 태극마크를 붙여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미국에 시운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시험 테스트 해야 돼요. 파일럿 테스트들이 그 비행기를 갖다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조종사가 그걸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이 직접 미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엄청난 수가 지금 거기 가서 계속 그 비행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 훈련을. 그러면은 일본은 그게 250대를 갖다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배가 우리가 50대 떼어봤자 일본은 250대예요. 그 250대가 날라왔으면 우리 지죠. 그러면 또 우리 해군이 또 갈 거 아니에요. 독도에서 그런 급변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 해군을 갈 수 있는 배가 우리가 또 북한하고도 지켜야 되잖아. 그럼 거기 그 이지스 구축함, 우리는 세 대밖에 없어요. 또 우리는 그 세 대가 다 못 가요. 한 대도 갈까 말까요. 왜냐면 우리는 저 남해하고 제주도 쪽에 그 이호도 쪽은 중국 놈들이 넘어오니까 거길 또 지켜야 되고, 또 그 서해 앞바다에는 또 한 대가 또 있어야 되는 게 북한의 이런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게 넘어왔을 경우에 거기도 대비해야 되잖아.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지스함 한 대와 소량의 전투기와 그다음에 그 프리게이트함, 그게 뭐냐면 요즘 나오는 구축함들, 우리도 지금 굉장히 해군력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옛날에 그 천안함 천톤급의 그 클래스들은 다 퇴역시켰어요. 거의 퇴역시키고 약 4대 정도만 남고요. 지금 그 1000톤급, 1500톤은 너무 작습니다. 그건 연근이에요. 그거는 또 대항을 못 나가요. 이런 그 화력도 적고,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그건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발주한 소규모, 그러니까 그 천안함급의 그런 초계함을 갖다 우리가 지금 교체하는 그 단계거든요. 근데 이미 10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10대 톤수가 거의 대부분 2,500톤 정도 돼요. 근데 사실상 그 정도 2,500톤에서 만재까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3,000톤까지도 가거든요. 그건 사실상 그 구축함입니다. 360도를 보는 스파이 레이더는 안 달려 있지만,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